헝가리 유력 매체가 지난 주말 사이 다뉴브강에서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뉴브강 하류 102km 지점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도 발견됐다고 우리 정부 측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헝가리 정부에 요구했던 침몰한 유람선 수중 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잠수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는 5일 인양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강제 노역형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5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군 가족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줄에 앉아서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치과에서 반수면 마취로 8개의 충치를 치료받던 4살 아이가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재판을 받던 성추행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란 요구를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헌병을 불러서 피해자 역할을 시킨 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 건데 법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개편안들을 공개했습니다. 맥주부터 가격이 아닌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려갑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운영을 책임졌던 전직 교정본부장 2명이 잇따라 교도소 납품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 가운데 1명은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관련 포럼 관계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줄줄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꼭지 정화 필터가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체한 지 불과 10분 만인데요. 지난주부터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1차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 발견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헝가리 언론이 지난 주말 사이에 다뉴브강에서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헝가리 언론 보도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견된 시신은 모두 5구 이상이 됩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하류에서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유력일간지 머저르 넴제트는 현지 시간 3일 지난 주말 사이 다뉴브강에서 4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다뉴브강 하류 에르치 합류점 인근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만 허블레아니호 피해자로 추정이 될 뿐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측은 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지역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된 지점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헝가리 언론 보도와 우리 정부가 밝힌 발견 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네, 송승근 구조대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인 추정 외에 1구가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으로 헝가리 당국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헝가리 언론이 보도한 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는 그 현지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발견된 시신이 유람선에 탔던 우리 국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시작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감식 등을 시작했다고 송 대장이 전했습니다.
다만 유람선 피해자인지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감식은 일단 헝가리 당국이 진행을 하고요. 우리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수색과 인양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헝가리 당국은 잠수사가 선체 수색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헝가리 잠수사 1명 그리고 다른 헝가리 잠수사 1명이 방금 전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헝가리 측은 잠수사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요청한 수중 수색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헝가리 당국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승근 구조대장과 따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송 대장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잠수사가 선체 속에 들어가면 유리창이나 구조물에 찔릴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체에 나와 있는 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잠수사가 엉키게 되면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헝가리 당국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헝가리 측은 물속에서 제대로 보이질 않고 또 강물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취재진이 직접 강물 속이 얼마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지 취재를 해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안전장비를 확보한 잠수 전문 업체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뉴브강 물속이 얼마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건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다뉴브강 하류의 강변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취재진과 전문 업체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강물 속을 직접 촬영해봤습니다. 강물 속이 잘 보이나요? 혼탁한가요? 어떤가요? Semmit nem lehet látni a víz alatt. 한국과 헝가리 수색팀은 이틀 전 여기서 1km 위쪽 지점에서 유실물 6점을 건져내 우리 관광객의 물품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침몰 현장인 머르기트 다리 인근의 낮은 수심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곳 물 속도 1, 2c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수중에 넣자 희뿌옇게만 보입니다. 예. 저 정도 상황이면 불과 한 1, 20c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안에 들어가서 수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헝가리 측은 당초에 6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하루 더 빨리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거죠? 예, 우리 정부 대응팀은 헝가리 당국이 기존 6일이 아닌 5일 수요일에 인양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체를 들 수 있는 대형 크레인도 인근 다리까지 옮겨놨다는 것인데요. 우리 측은 인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유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작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백종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헝가리 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를 수색하는 대신에 인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빠르면 5일 인양을 시작해서 9일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은 인양 전에 선체 수색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허블레아니호 내부 수색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심이 낮아지고 유속이 줄긴 했지만 수중 작업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A hajó roncsba való behatolás szigorúan tilos. Teljesen életveszélyes művelet, de ebben egyetértünk a koreai partnereinkkel. 인양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빠르면 5일부터 시도합니다. 침몰 선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200kg 무게의 대형 사다리 2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9일까지는 인양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측은 마지막까지 선체 수색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헝가리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인양 전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헝가리 측과 우리 측은 잠수부 각각 2명씩 총 4명을 투입해 수중 작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유람선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과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또 한 명의 기자가 가 있는데 김성탁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사고 당시에 인근에 있던 다른 배 선장이 말하기를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요? 네,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시 선장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 나서면서도 앞서가던 허블레아니호 선장에게 무선 교신으로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침몰 사고 당시 인근에서 다른 유람선을 운항하던 졸탄 톨로이 선장은 현지 방송 TV2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여러 주파수를 켜고 무선 교신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 추월한다는 경고를 하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누브강에서 이런 교신은 인근 선박들도 모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톨로이 선장은 유리 선장이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뒤에도 그때서야 무선 통신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 자, 유람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그 이후에 보인 이상한 반응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한 셈이군요. 네. 유리 선장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선박 운항 전문가인 다른 선장이 그것도 현장 가까이에서 파악한 내용이라 주목이 됩니다. 현지 매체 오리고는 부다페스트 해당 수역의 교통 신호체계상 뒤따르는 선박이 앞서가거나 옆 선박을 추월하려면 반드시 무선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교신하지 않은 게 구속된 주요 사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체는 또 바이킹 시기노의 전자 항해 시스템과 조타실에 기록된 자료에도 교신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인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황금 같은 구조 기회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유람선협회의 영상에 따르면 바이킹 시기노에 이어 비슷한 규모의 크루즈선이 한국인 승객들이 물에 빠져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만약 시기노 선장이 사고 후에라도 제대로 상황을 전파했었다면 그 선박이 속도를 늦추거나 항로를 틀어 구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헝가리 검찰이 시기노에 대한 모든 기록과 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사고 외에도 패키지 여행사끼리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안전이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취재했다고요? 네, 부다페스트에서 활동하는 가이드들을 접촉했는데요. 저가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어디서든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재해봤습니다. 예. 이번 부다페스트 여행객은 참 좋은 여행사가 모집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유럽의 W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가이드 팀장에게 재하청을 줬습니다. 현지 가이드 3명은 취재진에 한국 여행사 대부분이 이런 3단계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드 팀장이 데리고 있는 가이드들이 나라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홈쇼핑 광고가 대세여서 싼 가격에 많은 일정을 집어넣는 경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악천 후에도 유람선을 탔는데 일정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옵션, 즉 선택 관광이 아니라 관광의 공식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걸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일부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침몰한 유람선은 바로 이 업체에서 대여한 겁니다. 한국 패키지 관광을 진행하는 곳들은 장기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배를 빌리고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문의했더니 유람선 1시간 대여 가격은 보통 2~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진행한 측 관계자는 부다페스트에서 구명조끼 착용 안내를 하는 업체는 없고 현지 관광 안내를 하던 분들로부터 배워 내려오다 보니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유럽 현지 버스 운전자가 하루 운행 종료 후 최소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역시 현장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는 물론 한국 대사관 앞에 국화꽃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6시간쯤 뒤에는 현지 합창단에서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면서 희생자를 기릴 예정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상징인 아리랑을 함께 노래하자. 현지 시간 오늘 저녁 7시 머르기트 다리의 한가운데에서 아리랑 합창이 진행됩니다.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추모하는 합창단의 밤 행사입니다.
3일 전에 헝가리의 한 시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리랑 추모를 제안했습니다. 사고로 받은 충격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시민 참여 모임입니다.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기 위해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풀어낸 악보도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이 넘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다페스트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대사관 앞에선 현지인 150여 명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I like Korea and Korean people and I feel so bad because of this accident. 지난 1일엔 검은 깃발들이 머르기트 다리 위로 걸렸습니다. 현지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기원을 태극기 그림 안쪽에 한국어로 삐뚤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꽃은 다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은 노역형을 받았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총살됐다. 사흘 전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이설주 여사와 함께 군인 가족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줄 왼쪽에서 5번째 자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같은 달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맡는 통일전산부장이 김 부위원장에서 장금철로 바뀌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해임돼 자강도에서 노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이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김혁철 처형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 여러 곳을 시찰한 데 이어 군인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숙청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까지 오른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서 총살됐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송월은 지난해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8월 조선일보는 가수 현송월 등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송월 단장은 이듬해 전국 예술인 대회에 등장했습니다. 새 시대 문화예술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용례와 2016년 2월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소식통발로 이영길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의 처형을 전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통상 국내외 탈북자나 북중 접경의 활동가 등 북한 소식통의 전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소식통은 역시 같은 성향의 특정 매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북 소식통을 통하여 정보가 왜곡되거나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도 최근 보도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주재 미국의 외교관들이 김혁철 대표 총살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최근에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열자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한 표현이 상당히 거칠게 들립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패당의 낯가주기 두텁기가 곰발바닥 같다. 조건 없이 만나자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북한은 일단 퇴짜를 놓았습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최근 고노타로 외무상이 제재 해제를 위한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맹비난을 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등 적대시 정책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측 발언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前提条件なしに日朝首脳会談の実現を目指していくお考え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全く変わりありません。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얻어냈다고 자랑한 아베 총리는 머쓱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던 아베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50년 만에 바꾸기로 했죠. 오늘 정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이대로 바꾼다면 국산 맥주, 특히 캔 맥주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논란이 컸던 소주 값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에서 가장 변화가 큰 건 맥주입니다. 지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용량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국산 캔 맥주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생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용기별로 그 세부담 차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맥주나 생맥주, 페트맥주에 의한 세부담이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수입 맥주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대에 따라 엇갈립니다. 비싼 수입 맥주는 세금이 줄어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세가 바뀌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고가의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와 함께 막걸리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게 유력합니다. 다만 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소주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둔 뒤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을 들은 뒤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치과에서 4살 남자아이가 반수면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병원의 진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 A군은 지난 1월 말 가족과 함께 치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8개 치아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며 반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CPR을 2시간가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깨어났고. 병원 측은 A군의 반수면 마취를 위해 먼저 2가지 약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에 따르면 A군이 중간에 깨어났고 수면가스와 약물 1가지를 더 추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지침엔 마취 등의 진정을 할 때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사전에 진료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듣지 못했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만 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병원 측은 당시 원장이 그만뒀고 병원 주인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전 원장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달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 부모는 반려견이 딸을 핥힌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몸에 상처가 나고 숨진 채 상자 안에 담겨있는 7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엔 아기 부모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마트에 갔다 와보니 반려견이 딸을 핥힌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다시 딸을 재웠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트 CCTV에서 부부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아기가 유모차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모차에서 울고 나다가 내가 내놓고 애들만 올렸다고 그 집에 있어. 애를 데려다가 씻겨갖고. 경찰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에게 법원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거였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2년 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씨는 누군가 만지는 기척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누르듯이 꼬집는 건 아니고 살짝 누르듯이. 곧바로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는 B중사였습니다. B중사는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헌병을 불러내 피해자 역할을 맡기고 A씨에겐 당시 가해자처럼 행동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분 얼굴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냐 그걸 흉내내 보시라고. 재현이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거부하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 싫다고 하면 피해자인데 왜 적극적으로 증언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이런 요구는 일반 법원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심에선 해당 중사에 대해 무죄가 났고 현재 3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다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성신여대에서 미투 논란이 일었던 교수의 징계 수위를 놓고 학교와 학생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경고 처분을 받고 다시 임용됐다며 교내 곳곳에 메모지를 붙여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연구실 문 앞이 메모지로 뒤덮였습니다.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A 교수를 처벌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학생 2명은 A 교수가 1:1 수업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많이 좋아한다. 자기 전에도 네 생각을 했다.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눈물이나 이런 걸 닦아주겠다고 제 얼굴을 맨손으로. 대형 강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는 A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계위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며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후 A 교수는 지난해 말 재임용됐고 이번 학기 수업도 개설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부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학교는 재계약 논란과 관련해선 재임용 탈락을 통보할 시점이 지나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A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형 강의에서 한 발언은 의도와 다르게 편집된 것이고 사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주 행진을 하면서 학교에 항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면서 요즘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하거나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밀물과 썰물 시간을 꼭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갯벌 한가운데 작은 어선이 얹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구조를 시작합니다. 낚시를 하고 돌아오다 썰물로 물이 빠지자 배가 갯벌에 고립된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6살, 4살 아이가 2시간 가까이 뙤약볕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조대원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야, 천천히 스톱! 야, 뒤에 붙여서 프레쉬! 잠시 뒤 탈진한 2사람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39살 강모 씨 등 2명은 갯벌에 조개를 캐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갯벌 고립 사고는 최근 3년간 144건 일어났고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시속 7에서 15km로 성인의 걸음걸이보다 약 2~3배 빠르니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챙기고 물때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갯벌 고립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설이 불거졌던 만큼 자연히 상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과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못하겠다는 것이 조 회장이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지분 상속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들이 아직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조 회장님이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셨는지 좀. 선 대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시는 바람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는 못 하셨습니다. 한진그룹의 상속 문제가 불거진 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한진그룹은 누구를 총수로 지정할지 가족들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늦췄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직권으로 아들 조원태 회장을 새 총수로 정했지만 여전히 상속 문제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분은 가족들이 나눠서 물려받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지분은 17.84%입니다. 배우자인 이명희 씨의 몫이 가장 많고 3남매에게 각 3.95%씩 지분이 돌아갑니다. 이럴 경우 4사람의 지분은 모두 6% 안팎이 됩니다. 지분 정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가족 갈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한진 오너 일가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에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이대주주 강성부 펀드의 외국인 투자자까지 나서면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는 4만 원을 웃돕니다. 올해 초만 해도 2만 원대였는데 껑충 뛴 겁니다. 주가가 뛸수록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은 커집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2달씩 총 4달치 평균 주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이면 상속세가 확정되는데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일가는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분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이대주주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가 지분율을 15.98%까지 늘리며 오너 일가를 압박하고 있어서입니다. 7%에 가까운 3남매 지분에 고인의 지분까지 모두 합쳐도 10%포인트 차이도 안 납니다. 조 회장은 KCGI의 영향력을 일축했습니다. 한진칼의 주주이고 큰 대주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4%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까지 가세한다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공개 토론을 벌였죠. 토론 양상은 각자의 방식대로 편집해서 각자의 유튜브 채널에 잠시 후인 밤 10시에 공개합니다. 두 사람 토론도 화제지만 두 가지 버전의 양상이 어떻게 다를지도 관심사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 홍카콜라를 합친 홍카레오. 두 사람은 100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안보, 정치 문제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뤘는데 경제 이런 거 많이 했나요? 경제도 좀 많이 한 편이죠. 많이 한 편이요. 평가는 시청자들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은 유 이사장 측이 다양하게 대화해보자라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각자 따로 노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같이 놀아도 괜찮지 않나. 반대 진영하고 너무 분노와 정오만 표출한다.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토론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고 그 내용은 오늘 밤 10시 각자의 채널에 공개됩니다. 무엇보다 영상 편집엔 합의된 방식이 없습니다. 각자의 컨셉대로 편집하고 자막도 알아서 달면 됩니다. 카메라 5대에 잡힌 영상을 어떻게 조합할지도 각자의 판단입니다. 알릴레오 구독자는 81만 명, 홍카콜라 구독자는 28만 명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청와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8명을 상대로 인사검증에 돌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에 물러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과 관련해서 봉욱 대검차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후보자들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가운데 2달가량 남은 검찰총장 인선에 벌써 눈길이 쏠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에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후임자 검증에 나선 겁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후보를 추천할 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로는 봉욱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서너 해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이달 중순쯤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이들의 재산, 납세, 평판 등을 확인해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이들 중 3명에서 4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검찰총장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뉴스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여러 차례 반려한 바 있죠. 이것을 계기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 도입 등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바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관련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계획보다 건립이 1년 늦춰졌습니다. 당시 울산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자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 긴급히 내린 조치입니다. 코스트코는 결국 입점했지만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는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 허가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돈을 물어준 구청 측은 다시 윤 전 구청장에게 4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가결했지만 북구청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내 식구의 보금자리인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집이 넘어가도 2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결국 윤 전 구청장은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리기 순간에 있는 정말로 안타깝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그런 시기입니다. 북구청 측은 구상금을 받지 않으면 세금으로 갚아야 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이 제주와 전남 완도 사이의 뱃길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 사이 바닷길 주변을 해경이 망원경으로 면밀하게 훑어봅니다. 지난달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이혼한 전부인에게 살해당한 36살 강모 씨 시신을 찾는 중입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부인 36살 고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등 6척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들어간 고 씨는 27일 낮 혼자서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완도로 가는 카페리오에 탑승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배에 올랐기 때문에 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항 후 밤중에 차에서 가방을 꺼내 바다에 버렸다는 게 고 씨 주장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고 씨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6월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7월 말쯤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모레까지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공원에 솟구치는 물줄기. 보는 눈은 시원하지만 기온을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신문으로 볕을 가리고 강변 그늘에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이제 높은 데 가는 게 덥잖아요. 집에 있으면 덥고 하니까 일로 나오죠. 경북 경산 자동관측소에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의 공식 기온도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인공안개를 만드는 쿨링포그가 등장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바람도 적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모레까지는 기온이 좀 더 오르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는 34도, 광주 31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더위에 숨쉬기도 힘들었던 지난달 말과는 달리 다행히 이번엔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일인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더위만 식혀주는데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해를 통과하는 저기압 세력이 올 들어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여 금요일엔 전국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 슬슬 걱정되는 게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작년 폭염 때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오늘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매년 여름 2달 동안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럴 경우 가구당 10,000원꼴로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누진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 누진제 TF가 공개한 대안은 3가지입니다. 우선 여름철 할인을 매년 해주는 방안입니다.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에만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가구가 7월, 8월 2달 동안 월 평균 10,000원가량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똑같은 전기 사용 요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정부는 요금제를 개편해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할인으로 늘어난 한전의 부담을 재정으로 일부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여객기가 9시간 넘게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는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술에 취해서 출발을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베트남 다낭공항. 비행기를 못 탄 승객들이 공항 의자 곳곳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다낭에서 인천으로 떠나려던 베트남 비에젯 항공의 여객기가 9시간 넘게 출발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비행할 캡틴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 왜 못하냐니까 술을 드신 것 같다. 대기하던 승객들이 화내고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파서 쓰러지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렸어요. 비에젯 항공 측은 취재진에게 다른 비행기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줄줄이 일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은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에젯 항공은 승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탑승 예정 시간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항공사 측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탱크를 맨몸으로 가로막은 사람, 총에 맞은 학생들이 급히 후송됩니다. 내일 6월 4일은 천안문 사건 30주년입니다. 한 캐나다 기자가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추모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진압을 정당화하고 역사 지우기에 한창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천안문 사건을 상징하는 이른바 탱크맨입니다. 총탄에 맞은 동료를 학생들이 이송합니다. 바리케이트 뒤로 계엄군의 선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의료 텐트에 희생자가 가득합니다. 캐나다 저널리스트 아서 켄트는 최근 미공개 영상 천안문 광장의 학살을 공개했습니다. 진압군을 앞두고 인민영웅 기념비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에 긴장이 역력합니다. 세계 언론의 사건 재조명과 반대로 중국은 유혈 진압이 정확했다며 역사 감추기에 한창입니다. 中央采取了果断的措施，军队采取了措施，对这一场这个动乱制止和平息了动乱，这是正确的方略。 인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는 정보 통제 차원서 8일까지 시스템 정비를 공고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리파는 JTBC 인터뷰에서 천안문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后来那些国家都没有发生军队暴力镇压群众的这种场景，就没有再出现。 1989년 베이징 시민의 피로 덮였던 천안문 광장이 뒤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크게 발전했지만 정치 개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영상 기억하시는지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40여 그루 부검했더니 절반에서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조사한 20마리 모두에서 검출됐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80년이나 살 수 있지만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바다거북. 몸속에선 시커먼 쓰레기가 연거푸 나옵니다. 장은 낚싯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엑스레이에 찍힌 뱃속엔 이물질이 잔뜩 들어찼습니다. 비닐봉지와 그물 조각, 갈고리, 한글이 또렷하게 적힌 페트병 포장지까지 나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을 부검해 사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검한 44마리 중 절반 정도는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턴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20마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해양 생물을 먹은 인간의 몸 안에도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쓰레기가 잘게 쪼개지면서 나오는 화학 물질은 번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호르몬이 또 문제가 그런 작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성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중 80% 정도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근처 바다에만 12만 톤 가까이가 떠다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온갖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린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농사 짓는 땅 주변이나 군부대 근처 야산을 비롯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00톤 넘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농지의 한 창고가 쓰레기로 둘러싸였습니다. 고철부터 자전거, 타이어까지 온갖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하는 A씨가 400톤가량의 쓰레기를 몰래 버린 현장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 주변 야산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몰래 버린 건데 트럭 수십 대 분량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농지에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자 쓰레기 더미들이 나옵니다. 열어보니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한 업체는 충남 등에서부터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 200톤을 경기도 안성의 야산에 버리다 적발됐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거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업체 3곳을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특사단은 이번에 단속을 피한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찰서장이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경찰대학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으면서 강의를 일찍 끝내라고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주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배우와 가수 등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영상 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는 설치된 지 1시간여 만에 발견됐고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경찰을 동원해서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4명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정보 경찰들이 보고를 올리면 인사곡과 가산점을 주면서 불법에 동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개업하는 치킨집보다 문 닫는 치킨집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금융그룹의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국에서 매년 평균 6,800곳의 치킨집이 생길 때 8,600곳의 치킨집이 없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경쟁이 심해지고 임대료 등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림 같은 무대로 웸블리를 홀렸다. 외국 언론에 비친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공연입니다. 꿈의 무대 웸블리엔 6만 명이 우리말로 함께 노래하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2013년 이맘때 데뷔했으니까 이제 6년, 7명의 소년들은 전 세계 청춘들을 끌어안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아, 이건 반칙인데? 웸블리에서의 마지막 날,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곡을 부르려던 순간 6만석을 가득 채운 팬들의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집니다. 순간 놀란 멤버들은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응원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음악인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웸블리 구장에서의 공연. 방탄소년단은 이틀 연속 12만 팬이 모인 웸블리 전역을 홀렸습니다. 외신들은 세계적 스타가 되고 싶다면 방탄소년단을 보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상의 선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년 전 이맘때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처음에는 팀 이름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과 공포시지 않았을까. 데뷔 직전까지 숨기고 다녔어요. 젊은 날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전 세계 청춘은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7소년에 열광했고 그들을 지키는 아미를 자처합니다. 나라도 언어도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며 젊은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여자 골프에서 이정은을 검색하면 이정은 1, 이정은 2, 이정은 3 숫자로 6까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많아서 미국의 한 골프 전문가는 한국 선수들을 잘 모르면 그냥 이 씨라고 부르면 된다면서 비아냥대기도 했죠. 이름이 같은 선수들을 구별하기 위해 붙었던 숫자 6, 이정은에겐 이제 행운의 숫자가 됐습니다. 오늘 끝난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 우승은 6언더파로 장식했습니다. 짜릿한 역전 우승을 하고 눈물의 소감을 남긴 이정은의 이야기를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승 트로피를 받기 전부터 이정은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US Open champion Jung-Yoon Lee 6. 수상 소감을 말하다간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통역을 맡은 매니저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playing golf for It's okay. Sorry, I'm just really proud of her how she did it. 4살 때 트럭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골프를 하며 꿈을 잠시 접기도 했습니다. 레슨 코치로 생계를 꾸리겠다며 다시 잡은 골프채로 23 나이에 메이저 퀸이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6위로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11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며 선두에 올랐고 이후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진출 9경기 만에 이뤄낸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국내에 이름이 같은 선수가 많아 이름 뒤에 숫자 6을 달기 시작했던 이정은.
대회 전 논란이 됐던 미국 라디오 방송의 인종차별 발언도 6명이나 되는 이정은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I'd go with Lee if I didn't have to name a first name. You got Lexi 6 Lees. Thompson. 사과문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했던 문제의 지도자는 한국의 이씨 선수가 우승을 하자 내 예측은 통계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며 한국 여자 선수들이 LPGA 투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인천 일부 지역에서 지난주부터 수돗물이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서 쓰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대책도 없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세면대에 까만색 알갱이가 떠다닙니다. 수도꼭지에선 갈색 얼룩이 묻어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수 현상입니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한 가정집입니다. 주방 수도꼭지 필터를 보니까요, 이 까만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원래 필터 색깔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필터를 교체해서 물을 흘려 보내보겠습니다. (10분) 만에 역시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수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생수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샤워도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학교와 유치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싸서 보내고 밥도 적혀놓고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먹지만.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곳곳에 생수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대신 이 생수를 이용해서 급식을 조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워낙 불안해하시니까 일단 오늘은 생수를 일단 하고 내일부터는 대체식 빵이나 뭐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일부 학교에선 아이들을 위해 생수를 배달하고 있는 상황. 수돗물을 대신하기 위한 물탱크 차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아예 휴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먹거리다 보니까 먹고 탈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다른 가게 못 믿는데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 뭐 이런 재난 문자들이 다 와요. 수도에 관한 문자는 단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공지도 없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민감하시고 불안하시니까 이게 다 불 때문일까? 소문만 무성해지고 딱히 시원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죠.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20km가량 떨어진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음식 조리는 물론 아이들 양치까지 생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정수물도 불안해하셔서 우선은 생수로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확답이 나올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 주민들도 생수를 사서 쓰는 상황. 세탁기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설거지 할 것들도 쌓여 있고요. 구청에서는 아직 어떻다더라 이렇게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건 인천의 한 정수장입니다. 인천 지역 정수장 4곳 중에 하나 공촌 정수장입니다. 이곳에서 매일같이 정수에 공급하는 물만 약 30만 톤 정도에 달하는데요. 지난주 이 정수장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정수장이 물을 공급받는 곳은 서울 풍납 취수장. 하지만 시설 공사로 해당 취수장이 가동을 멈추자 지난주 인근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흘려보냈습니다. 이후 일대 지역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떤 것이냐? 근데 저희가 그 답변을 저희가 정수장에서 드리기에는. 인천시는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곳 대책본부에는 수질 검사를 해달라는 문의가 24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쓰는 물이 오염됐는데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격수는 긴 총신을 들어서 상대편을 조준합니다. 반전의 의미를 담은 공익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그의 총구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진을 원기둥에 붙였을 때 그의 총구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하셨겠죠. 가와사키 살상 사건은 제1한국인의 소행일 것이다. 일본 우익들 사이에서는 지난주 도쿄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 자이니치, 즉 한국계 교포의 소행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날조했던 1923년의 관동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지진 등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김없이 등장한 악성 루머들. 내부를 결속시키는 동시에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근거 없는 그 날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원을 그리며 돌고 돌아 결국 일본의 우익 스스로의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 제1보수야당의 국회의원은 자국의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꺼낸 얘기가 이른바 적국의 최고 지도자를 한껏 높인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자 내놓았던 그 비아냥 역시 애가 단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부대끼게 했죠. 긴 총신을 들이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저격수. 그러나 다르게 보면 총구는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는 아이러니. 그 반전 광고의 제목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족을 하나 달아드립니다. 마침 오늘은 진보와 보수의 이른바 대표적 논객인 두 사람이 만나서 토론을 벌인 날이죠. 토론 진행을 업의 하나로 삼아온 입장에서는 한때는 그래도 토론의 낭만 시대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그런 시대의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는 감상을 덧붙여드립니다. 예,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를 급히 좀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유람선 참사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류에서 한국인 추정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신원이 조금씩 파기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현장에 백종훈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대응팀은 55세에서 60세 사이로 보이는 한국인 추정 남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입니다. 하르타 지역의 주민 신고로 발견이 됐는데요. 헝가리 당국이나 우리 대응팀 수색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앞서 오늘 헝가리 현지 언론에서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30km 떨어진 에르치 지역에서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응팀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4구의 별도 시신 확인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수사들이 사고 지역의 잠수를 그동안에 좀 하겠다고 했는데 헝가리 당국에서는 좀 말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잠수사들이 처음으로 사고 지역에 잠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해군 함정을 타고 우리 잠수사들이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선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헝가리 당국이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에 선박 주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체 상황과 유속 등을 점검을 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헝가리 당국과 다시 잠수 작전을 짜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급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예, 전국 52개 구치소와 교도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교정본부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직 교정본부장 2명이 잇따라 교도소 납품 비리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지인이 청탁한 생수를 교도소에서 팔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협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전 교정본부장이 직원에게 생수를 교도소 내 자비구매 물품에 추가하라고 지시한 건 2014년 5월. 하지만 담당 사무관은 교도소에서 물을 끓여서 제공하고 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재차 지시에도 해당 사무관은 해외 사례도 거의 없고 식수를 돈 주고 사 먹게 하냐는 비판도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본부장은 2달 뒤 정기 인사에서 담당자를 김모 사무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김 사무관에겐 아예 특정 생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라며 연락처까지 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김 전 본부장 지인이 청탁한 회사였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압력은 교정협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주고 사는 자비구매 물품은 원래 교정협회가 선정합니다. 협회에서 수용자 선호조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선정하면 입찰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본부장 압력을 받은 협회는 해당 절차 없이 생수를 자비구매 물품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업체는 교정협회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후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9월 감사원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공직을 떠나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입사한 상태.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김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그런데 법정 구속된 이 김 전 본부장의 후임도 비슷한 수법의 교도소 납품 비리로 김 전 본부장과 같은 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특정 업체 납품을 도와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윤모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의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살 수 있는 물품에 한과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과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D 한과업체 박모 이사가 박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네, 그때 한참 쌀 막 수매가 안 돼가지고 교정본부가 납품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좀 기뜸을 해주셔서 이제 의원님이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해줘 보시겠다고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들은 한과는 비싸고 보관이 어려워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자 박 의원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전화로 부탁했고 이를 지시받은 실무자는 D 업체 측에게 입찰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입찰 조건은 사실상 D 업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D 업체가 만들고 있던 상품 규격의 견본을 3일 안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도 동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업체 이사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과 관련 협회 고문으로 해당 업계를 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두 교정본부장의 입찰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계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주선 의원에게 한과 납품을 청탁했던 인물이 바로 박 의원을 후원하는 포럼에 돈을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럼 임원진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박 의원은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한과를 납품한 D 업체입니다. 이 회사 영업이사 박모 씨는 여민포럼 광주지부 회원이었습니다. 해당 포럼은 박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여민포럼의 이름을 빌려 2014년 박 의원 측근들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법원이 박주선 의원의 유사 후원회로 판단한 단체입니다. 실제 박 의원 중학교 동창 이모 씨가 재정 책임자를, 박 의원 18대 총선 정무특보 조모 씨가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4천만 원이 넘는 포럼 회비 대부분이 박 의원의 정치 활동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강연 활동을 위한 대관료나 조직을 관리하는 특보에게 돈이 흘러간 겁니다. 특히 박 씨는 한과가 교도소 자비 구매 품목으로 선정된 2014년 11월 이 포럼에 가입해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모 씨를 포함한 포럼 회원 3명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운용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선 박 의원에게 청탁을 하던 시기에 유사 후원회에 돈을 넣은 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이 박 의원과 보좌진 모르게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박 의원 보좌진이 포럼 정관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만든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아니 무슨 죄가 되냐. 유사 후원기구를 내가 만들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박 의원은 해당 업체를 직접 청탁한 사실이 없고 업체 측이 포럼에 돈을 입금한지도 몰랐다며 포럼 돈을 쓴 적도 전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온라인에 이런 정보들이 퍼졌습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하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 이 북한의 하수인입니까?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내부에 걸자는 겁니다, 지금. 네,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었습니다. 북한 매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소셜미디어에도 퍼져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를 해보죠. 오대영 기자,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통일부에 확인해봤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부가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통일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한 당국자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선 접근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는 통일부 북한 매체 접속 차단 일부 해제 검토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통일부가 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론화나 시기 판단이 필요하다. 여론이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강조가 됐습니다. 또 이 문답 자체가 언론 취재를 위해서 접속을 제한적으로 풀 수 없느냐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북한 매체 접속 차단 일부 해제 목소리라고 기사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풀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차단이나 해제를 하려면 국정원 또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방심위가 심의한 뒤에 차단 또는 해제를 결정하면 각 통신사에 통보합니다. 이런 요청, 절차 전혀 없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막혀있는 북한 매체는 우리민족끼리와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룡남산 등입니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선거 때도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주장하는 소재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12년 만에 배틀로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토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에 녹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유튜브 합동 방송을 가졌고요. 실제 대화만 놓고 보면 15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10개의 주제로 나눠서 했고 잠시 뒤인 10시에 공개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녹화 방송을 서로 각자의 채널에서 공개를 할 텐데요. 지금 좌측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우측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TV인데요. 원본은 같습니다. 150분의 원본은 같은데 서로 자막과 자료 화면은 본인이 좋은 것을 알아서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종 편집본은 다른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분 동안 했다면서요? 예. 그걸 마음대로 편집하는 건 아니고? 예, 내용을 자르진 않고. 그걸 다 낸다? 예. 자르진 않는데 자막과 자료 화면들은 아마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미묘하거나 보입니다. 아니면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고 이 편집 때문에 10시에 공개를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채널을 사기 때문에 조회수나 댓글 반응 등도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명이 이제 2시간 넘으면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뭐 하다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하군요. 일단 하는 방식은 서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키워드를 상자에 넣고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대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사회자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중간에 5분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썰전은 12년 만인데 2007년에 당시 KBS 방송에서 지금 마포의 한 대포집인데 여기에서 서로 소주잔을 나누며 방송 대담으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였고 대선을 바로 앞뒀을 때인데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잠깐 그때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카드로 돌리더라도 집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집권을 해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실제 당시 집권을 이명박 후보가 했는데 어쨌든 집권 전후의 한 일로 1심에서는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8년에 두 사람의 썰전이 또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많이 보는 화면인데? 당시 2008년 12월 18일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이었는데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젊었네요. 당시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 정치 논객 1위로 사전 여론조사에서 꼽혀서 패널로 나왔었고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의 보수 논객 1위로 안 나왔어요, 근데. 꼽혔는데 긴박한 정치 일정이 있다고 나오지 않아서 두 사람의 썰전은 이때 무산됐고 나경원 당시 의원이 최고의 보수 논객 2위여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다인가요, 이제? 이번 두 사람의 썰전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맨 마지막 질문이 또 하겠냐 였는데 내용은 비공개라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두 사람은 대화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참관했던 사람에게 그래서 누가 이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싸운 게 아니다. 대화를 의견을 나눈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뭐 반응이 좋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싸워서 누가 이겼냐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400회 토론 100분 2008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그 100분 토론 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토론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 당시 대본을 구하고 싶다는 요청이 꽤 그런가요?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긴 나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작심 10분으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작심인가요? 요즘 막말 논란이 많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작심인데요. 주말 동안 계속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나오고 논란이 되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이 듣기 거북하거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을 하면 말실수가 되고 막말 논란으로 비화가 된다.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말하라 라면서 3, 4, 1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답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황선교 사무총장이 지나가면서 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블레즈를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기자가 핸드폰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틀어놓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녹취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보통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렇게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 대상자가 질문을 받으려는 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이동하면 그냥 앉은 채로 이동을 하다 보니 바닥을 끌게 됩니다. 이를 한성교 총장이 걸레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은 기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헐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성교 사무총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하여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총장 말대로 번역하면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위로인지 비하인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취집처 맨바닥에 앉아서 뭐 브리핑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예사인데요.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한성규 사무총장은 나중에 앞으로는 취재 환경에서 회의실에서 백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보이차 카리스마로 잡았습니다. 예. 보이차와 카리스마는 어떻게 통하는 건가요? 예, 오늘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갑질로 논란이 크고 관심이 컸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했던 한 직원이 양진호 회장의 색다른 갑질을 증언했습니다. 양 회장이 보이차를 따라주면서 한꺼번에 마셔야 맛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2시간 동안 보이차를 20잔을 마시고 입천장이 까지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예, 뜨거운 보이차를 갑자기 먹었다는 건데요. 검사가 윽박질러서 그렇게 급하게 뭐 마신 거냐라고 묻자 웃으면서 하긴 했는데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거푸 들이키다가 입천장이 까졌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재판에서 양진호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도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가 좀 늦게 왔습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주 31도를 보이겠고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이겠지만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팩트체크가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과